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요즘 코로나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또 확진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제 아마 5분의 1 정도의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이제 또 확진이 됐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향체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감기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양성 반응이 나와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쉬었지만 그렇게 크게 또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이 지금 많이 아마 따갑고 마른 기침이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확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또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안전에 또 질병에 유의하셔서 우리 한 분도 우리 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청소년 지도 방법론 제 4장 청소년 상담 지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지도는 상담의 이해부터 기법,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진로 상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목이 약간 잠겨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강의 듣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상담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상담이란 말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그 윌리엄스의 어떤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치료, 그 다음에 뭐 처치 이런 용어로 이제 치료, 처치 이런 용어로 이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 어떤 상담의 개념이 이제 정해져 가는 이러한 추세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의 개념은 빙햄과 무어는 상담의 어떤 개념을 목적을 가진 회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적을 가진 회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회화하는 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 학자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느냐 하겠지만은 초창기에 이런 어떤 것들을 개념적인 정립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까지 오면서부터 지금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 정립할 때는 좀 우스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흘러가면서 현재에 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저스는 내담자로 하여금 이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에서 발전적인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 구조화된 허용적인 관계라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런 이 상담은 훈련받은 상담자와 그 다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를 연결짓는 이 상호작용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명료화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장호는 이 상담의 어떤 개념인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어떤 대면에서 생활 과제의 어떤 해결과 사고, 그다음에 행동 및 감정의 측면의 어떤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상적인 상담과 올바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조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즉 내담자가 조력자로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어떤 상담자와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전인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상담은 심리학적인 기술과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또 어떤 집단의 가치, 사회 환경, 현실 문제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다루는 어떤 실천적인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개념은 어떤 목적을 가진 회화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이 상호 간의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러한 어떤 관계, 그다음에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학습해가는 과정,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집단이라든지 환경, 현실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이제 실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학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개념은 이러한 책에서 처음에 시작됐지만 제일 처음에는 윌리엄스의 저서에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상담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치료라든지 처치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이렇게 발전돼 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상담의 특성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상담은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임상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어디까지나 상담자의 어떤 전문적인 이 자질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어떤 직업적 활동이다. 그래서 상담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는 활동, 이런 어떤 활동을 우리가 어떤 상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담은 어떤 1대1의 가정 또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 여기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개인 대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성립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은 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담자와 이 내담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여기는 표정이라든지 몸짓, 그다음에 손짓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어떻게 해요?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제를, 우리가 관계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상담자는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심리학적 도구나 이 기술을 숙달려야 하고, 이런 어떤 숙달 과정은 상담자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자와 이 피상담자 간의 비밀 보장, 그리고 인간적인 깊은 신뢰감이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와 이 피상담자 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깊은 신뢰감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 상담은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상담은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사와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보면 의사와의 어떤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병의 환자가 이 병 낫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고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의사 관계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처방을 바르게 해야 되지만 처방을 잘못했을지라도 사실은 이 의사의 신뢰 관계에 의해서 병은 낫다는 거를 우리가 많은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신뢰 관계 같은 신뢰, 이런 신뢰가 성립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상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져 가지만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신뢰가 문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청소년 상담의 이 목표 설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접근과 관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게 했던 그 제시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운동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착하고 어떤 그런 윤리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 방향에서 접근한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거룩한 영적 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의학적 접근에서는 한번 보면은, 그러면 의학적 접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정신적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 관점에서는 인간 특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적인 목표는 21세기에도 여전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21세기에는 인류의 행동과 삶에 대한 이 행동공학적 분석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서 개인이 지닌 잠재적인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능력의 개발과 모든 개인 속에 내재된 어떤 천재성, 이런 것을 개발하는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과학자라든지 예술가, 그다음에 스포츠맨,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사상가라든지 정치가, 사업가 이런 것들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이제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 청소년 상담의 목표 설정에 우리가 5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에는 첫 번째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 특히 이 발달 과정에서는 단계마다 어떤 독특한 가업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가업의 수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빗대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서 이러한 발달 단계의 어떤 독특한 가업 수행에 관련된 이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한 환경적 여건이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떤 독특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그런 사회와 시대적 분위기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어떤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도 결국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카운슬러가 해야 할 어떤 몫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가정, 그 다음에 지역, 학교 이런 거에 따라서 독특하게 발생하는 어떤 삶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상담에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미해결 상태로 있는 문제는 청소년 발달의 여러 수준의 영향을 다양한 어떤 그런 방면에서 주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속적 어떤 성격의 특성을 다루는 것 이상으로 강범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 어떤 청소년 상담의 문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문제를 가볍게 풀어줄 때 무거운 무게도 가볍게 풀릴 가능성이 어떤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치료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 치료는, 자, 이상 심리의 치료는 어떤 상담의 목표로서 초기부터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로제나 정신병 같은 것은 치료는 물론이고 성격 장애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치료, 다양한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상담이 맡아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치료의 개념이 엄밀한 의학적 개념에서 뜻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을 치료라고까지 어떤 면에서는 과일반화하는 경향이 여기에 상담 분야의 혼란을 여기에서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떤 면에서 보면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청소년 상담의 경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 모든 것을 치료라고 보게 되면 전문적 개념의 어떤 부적절한 작용으로 도리어 교육적이고 발달적 손실을 크게 어떤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소년 상담의 어떤 목표로서 치료의 개념은 엄격하게 어떤 여기에서는 질병의 문제, 여기는 질병의 문제로서 규정된 청소년의 어떤 특정한 병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다 한다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는 질병, 즉 이 병리적 문제, 이 병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국한해서 여기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예방입니다. 자, 예방은 자, 문제 발생을 예방한다면 우리는 청소년의 어떤 사고나 이 자살에 의한 문제를 예방한다는 것은 먼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이 자살이 청소년 사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에서나 사고나 자살과 이 관련된 많은 변이를 밝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개입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은 치료보다 어떻게 돼요? 치료보다 실질적으로는 치료보다 인간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방은 치료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상담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더 이상의 어떤 부연이 필요할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는 마약 중독이라든지 비행, 그다음에 정신질환 이런 어떤 부적응 행동의 예방만이 아니라 이혼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적 부적응, 그다음에 비인격적 행위 이런 어떤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어떤 그런 해결이나 치료 또는 예방만으로 상담의 목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더 포괄적이고 높은 이상에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발달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발달. 자, 조화롭고 균형된 어떤 인간의 특성의 발달은 오래전부터 여기에서는 교육의 어떤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특성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고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지향점으로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로서 전인교육에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 상담의 목표로서 이 발달은 다양한 인간의 어떤 특성의 개발을 통해서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과 함께 될 수 있는 한 광범위한 능력을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려서 이 적응력을 높이고 환경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을 다 같이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탁월성입니다. 자, 탁월성의 발달은 고전적 천재의 어떤 교육 사상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탁월성의 개념은 탁월한 능력은 개인과 환경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한 발달의 결과로서 비범한 성취를 하는 이 교육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과학이라든지 예술, 스포츠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적 성공을 거두는 어떤 비범한 인재들의 발달 과정에 관련된 연구는 여기에는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장 과정의 드라마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탁월성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길러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천재가 있지만 실적으로 많은 것은 이제는 여기에서는 어떤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이 길러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은 어떤 인간의 탁월성을 성취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개입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스포츠,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종교 이런 어떤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제는 한국인의 어떤 탁월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야 할 어떤 역사적 도전에 이젠 직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는 이제 탁월성을 성취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이나 스포츠, 예술 분야,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뭐 종교, 교육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제는 그것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자, 이제는 자, 청소년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청소년의 중요성. 자, 청소년의 중요성은 뭐냐면 자, 청소년들의 어떤 발달 과제는 근본적으로 청소년기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이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발달 과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현재의 어떤 그런 사회 변화의 추세로 보아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2000년대는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현재와 어떤 면에서는 현재를 달라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돼요? 교육과 교육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사회에
오늘날의 청소년이 잘 적응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돕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사회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더 어떤 면에서는 강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보면 자, 정보 사회와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의 발달까지는 여전히 그러면서도 더욱 어떤 자신의 주체성, 그 다음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더 확립되고 강조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그 현대 어떤 그런 청소년들은 자기를 탐색해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가치를 확립하는 이 자기 능력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돼요?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이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21세기는 인간관계의 어떤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다가 인간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존재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21세기가 되어도 이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의 사회 진출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가정이 담당해야 할 어떤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 교육이 청소년 사회화의 보조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역량은 교육 어떤 면에서는 이 교과 교육만으로는 벅차고 따라서 교과 교육의 한계는 명확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학교 교육의 이 학교 역량만으로는 교과 교육 과정으로는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청소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 진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죄송합니다. 이런 학교 교육을 벗어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이런 교육들,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이 상당한 중요한 시기가 이제는 현재에 들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래서 학교 교육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뭐 현장 체험이라든지 현장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체험 일지를 내면은 뭐 결석을 처리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다양성 이제 다양화되는 시대잖아요. 다양화되는 시대에 다양성이 상당히 존중되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들은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체험 실습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해 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청소년 상담의 어떤 기법입니다. 자,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기술 혹은 기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사회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상담의 기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이 어떤 접근 방법을 택하느냐 그리고 상담자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상담 장면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12가지의 우리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공감의 기술로서의 느낌의 반영이다. 이건 뭐냐면 자, 이 반영은
내담자가 표현한 기본적인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주는 이런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담자는 이 반영을 통해서 내담자의 태도를 거울에 비춰주듯이 어떤 보여줌으로써 자기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이제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반영을 할 때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돼요? 말로 표현된 것의 어떤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감정을 파악해서 거울에 비추듯이 그대로 되돌려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서 여기에서는 말로써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자세라든지 어떤 몸짓, 이런 어떤 그런 목소리, 눈빛, 이런 어떤 비언어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감정까지도 반영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이 많이 잠기는데 하여튼간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화의 격려로서의 수용이다. 수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상담은 수용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수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얘기를 하면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그렇게 이런 어떤 맞장구를 쳐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취임새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그런 어떤 것들을 이런 맞장구를 쳐주고 취임새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 계속하시죠. 그랬었군요. 이런 고개를 끄덕이면서 보내는 이 짧은 어구, 그 다음에 상담자가 어떤 면에서는 주의를 달성해서 주의를 어떤 집중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용을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면 그거다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시선을 주는 주목 행동이다. 그리고 상담자의 어떤 안면 표현과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그 다음에 상담자의 어떤 부드러운 목소리와 억약.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갔는데 어떤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목소리에 어떤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첫 어떤 면에서 봅니까?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어떤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신뢰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뢰가 안 되면 상담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태도와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담을 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다리를 꼬고 어떤 불편하게 누워 있다든지 불편하게 앉아 있다든지 이러면은 상담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담자와 내담자는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인 경청입니다. 선택적인 경청. 누구나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잘 경청해 주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은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이 경청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담에서의 경청이 일상 대화에서의 경청과 다른 점은 뭐냐면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선택적.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핵심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주목하지 않고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신경과 문제를 토로할 때 주목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의 사용입니다. 질문의 사용. 이런 질문의 사용은 어떻게 되냐면 상담자가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질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의 그런 어떤 질문을 많이 들어주는 것, 이것이 한 번에 풀릴 수 있다. 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저것
많은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바른 자세를 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적정한 어떤 그런 질문, 적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상담은 치료적인 어떤 치료적 면접인 만큼 이 상담자는 어떻게 돼요? 신문자나 조사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사관의 어떤 그런 입법적인 예를 내놓고 어떤 면에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만 실제로 보면 끝까지 의식해서. 자, 세 번째는 자, 많은 질문과 특히 왜라는 질문은 내담자의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의 어떤 그런 성격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라고. 자, 다음에는 자, 이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기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인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혹은 내담자의 어떤 그런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확하나 또한 어떤 직면화의 한 기법으로 사용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사용에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질문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용자의 어떤 그런 너무 오래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바꾸어 말하기. 자,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담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표현 양식으로 바꾸어 말해주는 것, 이것이 상담에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어 말해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담자의 입장을 상담자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내담자가 한 말을 간략하게 반복함으로써 내담자의 생각을 여기에서는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여기에서는 그 상담자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명료합니다. 자꾸 이게 말이 계속 이게 말려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죄송한데요. 자, 다음에는 이제 명료하고, 자, 이제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자, 구조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구조화란 상담 과정의 어떤 본질, 이 제조건 및 목적에 대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상담자가 상담의 어떤 본질, 어떤 목적 이거를 통해서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주는 것. 그 다음에 구조화를 통해서 내담자는 어떻게 돼요? 이 상담 관계가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여행이라면 이 구조화는 상담이 하나의 어떤 여행이라면 이 구조화는 뭐냐면 그 여행의 방향을 알리는 이 노정 표시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는 이제 해석이다. 해석. 자, 이 해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어떤 그의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상담자가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해석은 자, 내담자의 어떤 이해 수준과는 상이한 어떤 새로운 참조 체제를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겠으나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내담자 쪽에서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급한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담자 쪽에서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해석의 시기에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한다라고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직면화입니다. 직면화. 이러한 직면화는 자, 내담자, 즉 내담자의 어떤 그런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담자의 눈에 비친 이 내담자의 행동 특성, 그리고 사고방식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어서 내담자가 상담자나 외부에 비친 어떤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되돌아보고 통찰의 순간을 경험케 하는, 그리고 직접적이고 모험적인 자기 어떤 대면의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직면하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잘 얘기를 우리가 직면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비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고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이지만, 여기에도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죠. 거부감을 느끼고 또다시 오지 않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또 이렇게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자, 직면화를 시도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내담자가 어떻게 돼요? 내담자가 보인 객관적인 행동과 인상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여기에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담자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객관적인 행동과 인상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침묵의 처리입니다. 침묵의 처리는 자, 상담의 과정에서 가끔 이 내담자가 침묵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대개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음미해 보거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간추리는 과정에서 이 침묵의 어떤 면에서는 발생함으로 이런 쪽의 어떤 그런 그 침묵은 유일한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담자는 이 침묵을 깨트리려 하지 말고 뭘 가져야 됩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다려보는 것이 여기에서는 중요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담자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서 침묵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담자가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침묵과 원인이 되는 이 내담자의 어떤 그때 그 자리에서 숨은 감정을 언급하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해 있어서도 보면 침묵을 깨트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내담자, 즉 어떤 그런 그 침묵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과 원인이 되는 내담자가 그때 그 자리에서 숨은 감정을 언급하고 다뤄나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요약입니다. 요약. 요약.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약은 내담자의 어떤 그런 생각과 감정을 매 회의 어떤 그런 상담이 끝날 무렵 하나로 묶어 정리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끝날 무렵에 묶지 않고 그냥 계속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때 보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우리가 뭐 치료했다든지 어디를 어떤 상담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요약은 내담자에게 매해 상담을 자연스럽게 이 종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상담 도중에 어떻게 돼요? 상담 도중에 나타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진행 정도,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계획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은 이 상담자가 하든지 내담자에게 시켜보든지 상호간에 어떻게 돼요? 결정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담 요약은 상담자가 하든가 내담자가 하든가는 상관이 없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담자는 끝까지 잘 어떤 마무리하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언과 여기에서는 충고하기입니다. 조언과 충고하기. 그래서 여기서 조언과 충고하기는
어떤 것이냐면, 자, 상담자의 어떤 조언과 충고는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담자의 어떤 반발과 저항을 받기 쉽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자, 조언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내담자의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이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탐색, 자기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기 쉽고 열등한 위치에 놓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조언과 충고는 여기에서는 어떤 반발을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상담자하고 우리가 내담자하고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신뢰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는 상당히 어떤 조심적인 측면에서 어떤 해야지 조언과 충고를 해야지, 신뢰 관계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당신 틀렸어 충고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어떤 조언한다든지 이러면 그래 다 똑같아. 뭐 나나 당신이나 다 틀린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아. 뭐 이러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관계를 쌓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진정한 어떤 그런 그 의미에서 내담자의 어떤 자기 이해라든지 탐색,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어떤 박탈하기 쉽고 열등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는데, 이것을 잘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조언 다음에는, 자, 조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조언을 사용하는 것이, 조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조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이 돈을 받고 조언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내 때는 뭐 나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어떤 조언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깔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어떤 특히 이제 그 어떤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어떤 위기적 상황, 그 다음에 부모와 가족 상담의 경우 이 조언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특별히 이제 뭐 부모와 어떤 그런 자녀 간에, 부모와 어떤 그런 부부 간에도 이런 어떤 조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보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를 이웃집 어떤 면에서 보면 이웃집 아내, 이웃집 남편이라고 우리가 벌써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아마 우리가 조심할 수 있을 거야. 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최근에 옷 입는 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이웃집 아내가 다른 여기 이웃집 아내 남편을 만나러 갔는데 이웃 옷을 뭐 마음대로 입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도 보면 이웃집 부부가 다른 집 남편한테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냥하게 하고 존대하고 뭐 이런 어떤 예를 갖춰서 한다는 거죠. 근데 부부간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조언을 한다든지 뭐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잘 안 먹혀 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혀 가고 또 서로 불신의 요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보면 서로가 다 알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부 간에 어떤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선행하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부부가 뭐 예를 들어서 TV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너 들어가서 공부해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부모로서 내가 책을 보고 있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TV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책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TV를 보면서 너 책 봐라? 안 되죠. 들어가서 만약에 책을 안 보고 만약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는다 하더라도 공부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 또 어떤 면에서는 부자 간의 어떤 그런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여기에는 어떤 이런 신뢰 관계,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언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은 함부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역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어떤 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담하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런
그런 경우가 있죠.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직접적인 조언,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할 수는 있지만 다소간의 어떤 지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조언하고 이런 것들은 또 상대방이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잘 우리가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상담 기법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쪽에서도 어떤 상담의 어떤 그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서로 간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뢰관계, 신뢰와 어떤 이런 신뢰관계,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상담의 기법은 아무리 좋은 상담의 기법과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담자와 그 다음에 어떤 내담자의 관계가 여기는 신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에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면 조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어떤 그런 뭐 일방적인 어떤 조금적인 지시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쪽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의 기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청소년의 우리가 이제 한번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번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청소년의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청소년 상담에서 우리는 비행 청소년까지만 한번 나가보시자고요. 자, 미안합니다. 자, 비행 청소년의 어떤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비행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실질적으로 이 보호를 받아야 할 연령층에 있는 어떤 소년에 의한 어떤 범법 행위, 그리고 그 연령층에 허용되지 않는 어떤 규범 위반 행위를 한 청소년, 우리가 그러는 청소년을 우리가 여기서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비행은 뭐냐면 일탈 행동, 그 다음에 뭉제 행동, 일단 탈선 행위, 부정 행동, 범죄 행동, 그 다음에 이상 행동 이런 것들과 어떤 동료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좁은 의미의 비행은 자, 설정법상의 개념으로 청소년 범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비행은 비상식적이고 보통이 아닌 행위로서 비난을 받을 정도의 행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세 어떤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어떤 촉법 행위, 그 범죄 행위에서 어떤 면에서 촉법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범 행위. 그래서 자, 범죄 행위라는 것은 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인 이 소년의 형벌, 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우리가 말하는데, 자, 촉법 행위는 형벌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그 다음에 14세 미만인 이 형사,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어떤 행위로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가 행위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세 이하의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비행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범죄가 이제 처벌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많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어떤 그런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기를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비행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범죄 행위가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누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청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관하여서는 자, 국가에 따라서 그 정도가 약간씩 상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추세는 뭐냐면 자, 비행 청소년들이 인격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비행위, 그런 일탈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부모의 책임이라든지 부모가 우리가 책임을 하든지 그다음에 벌금을 물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간에 여기에서는 어떤 청소년 비행 어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비행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분 동안 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